예, 반갑습니다. 제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부터 그럼 2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의 요청에 따라서 따로 오늘 뭐 진행자나 사회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뭐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직접 이렇게 이 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면 좀 편할 건데, 저도 이 줌으로 하는 거는 늘 어색하고, 물론 지금 뭐 이렇게 집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멀리 계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여전히 뭔가 어색하고 조금 이렇게 위화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행사는 이 1, 2, 3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1부는 2시부터 이제 2시 15분까지 우리 권혜진 선생님께서 프리뷰어 소감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2시 15분부터 3시 5분까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뭐 간단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3시 5분부터 3시 15분까지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마지막으로 3부에서 3시 15분부터 4시 15분까지 질의응답도 하고 또 자유토론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5분 단위로 시간이 쪼개져 있는데 이게 그렇게 딱딱 맞아질지는 모르겠고 편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유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뭐 따로 뭐 제 소개는 할 건 없을 것 같고 우리 지금 한경 국립대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면서 또 문학 연구자로 활동하고 계신 이 권혜진 선생님께서 고맙게도 저하고 이제 일면식도 없는데 책 읽는다고 아주 귀한 시간을 내셔가지고 책을 이렇게 미리 읽어주셨습니다. 그 프리뷰어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방금 전성우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제 문학 연구하고 강의도 하고 있는 이제 권혜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리뷰 또 활동도 하고 이번에 책 다시 읽어보았는데 와, 정말 일단 이 방대한 책을 써주셔서 저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정말 소감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소감문을 써와서 그 읽는 것으로 제가 또 이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잘 그럼 이제 보입니다. 소감 짧게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또 제가 승거의 서사를 넘어서 이제 취약함 하기의 가능성이라고 이제 간단히 붙여보았고요. 정말 소감문이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사실 선생님께서 정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방대한 연구를 하신 걸 제가 짧은 기간에 또 읽다 보니 이제 사실 완독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정말 완벽하게 소화했다고 말하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책을 먼저 읽은 한 명의 독자로서 감상을 간단하게 밝히는 글이라고 제가 좀 저희 부족한 부분을 좀 메우고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소제목에 등장한 단어들의 무게도 상당히 크고 각 장이 이제 네 편씩의 글들이 또 이제 속해 있고 서장과 종장도 따로 있는데요. 이제 각각의 글들이 모두 밀도가 이제 매우 높기 때문에 좀 짧은 기간에 좀 읽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프리뷰어 소감이긴 하지만 정말 수많은 학자의 이론과 개념들이 좀 굉장히 많이 이제 범람하고 있어서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잠시 후에 또 저자 선생님의 강연을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서장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제가 읽어봤을 때 종합적으로 안내하면서 이제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연구의 계보도 좀 짚어주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많이 또 잘 보여주고 있어서 또 이제 이후에 읽으실 분들은 이제 서장부터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문은 뭐 저는 이제 순서대로 읽긴 했는데 뭐 순서대로 읽으셔도 좋고 또 아니면 관심이 가는 글부터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나중에 뭐 강연을 듣고 나서 아니면 질의응답 시간에 좀 뭐 질문을 드리고 싶기도 한데요. 이 각각의 그 소제목 나는 또 배치한 뭐 이유나 기준 이런 또 분류는 조금 저도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종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산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어지는 또 케이팝 활동이 굉장히 또 시의성
이상 있는 또 생생한 문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어서 뭐 현재성과 관련해서도 또 여러모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온몸으로 뭐 식민지 트라우마를 앓으며과 같은 역사적 난제 앞에서 이제 그것을 책임지거나 극복하려고 분투했던 이제 한국인 이제 포스트 식민 남성 주체들의 어떤 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또 민족 국가 이제 동아시아라는 정체성과 관련된 키워드 중심으로 정말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또 학자들의 좀 지적 결과물들을 또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길게는 이제 온 생을 투자해 쌓아나간 책인 만큼 사실 또 저자 선생님께 너무 이제 잘 정리를 해주신 덕분이기도 한데요. 또 표면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듯한 이론들이 사실은 조금 매혹적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정말 조금 또 읽어나가면 사실 지성사 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지적인 즐거움을 사실은 조금 좀 느끼기도 했는데요. 또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해서 정말 주석도 상세하고 이론들을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다 보니 그리고 사실은 또 1차적인 이해가 있어야 비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지성사 살펴보는 자체 알아가는 즐거움을 이 책이 준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제 또 어머니와 외갓집의 환상으로 성장 서사를 만들었던 이어령이나 또는 뭐 문학사 자기 서사를 겹쳐놓은 이제 김윤숙의 예시 자체는 뭐 존재 자체가 좀 순수한 서사처럼 느껴지는 사실 그 비판의 지점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비판도 정말 많이 해주셨지만 사실 이론과 체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사실 너무 또 더 자세하게 정성스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판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좀 결핍을 봉합하는 좀 관념적 성격을 지적하는 것처럼 사실 또 비판의 어떤 지점이나 관점은 또 어느 정도 좀 아직 제가 뭐 또 오독한 것일 수도 있지만 좀 일관적인 것처럼 보여서 이제 표면적으로 제가 한번 쭉 읽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뿌리보다 꽃이 먼저 보이는 것처럼 이 쏟아지는 그 이론들 또 따라가기 힘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좀 재밌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다시 이 소감문을 쓰면서 이제 다시 봤을 때는 거기 이 책 제목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독자로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또 식민의 트라우마라는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 숭고한 서사라는 점에서 제가 너무 딱 처음 읽었을 때 명확하게 이해된 안정적인 이론 이것이 너무 매혹적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혹에 너무 빠지는 순간 이제 또 저자가 비판한 또 나르시시즘적인 주체가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책을 이제 소감문을 쓰면서 다시 읽은 뒤에 이제 또 취약함이라는 단어, 책의 제목에 또 있기도 한 그런 단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숭고함의 서사로 극복하고자 한 취약함이 뭐 예를 들어 뭐 타자보다 주체의 우애를 두고 뭐 변증법으로 세계를 자신의 이성 그리고 이로 재편하고자 한 태도라면 그래도 조금 이제 또 여러 책 안에서 나와 있기도 한 또 긍정적인 또 취약성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 타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타자를 통해 이제 파열과 자기 부정을 겪고 간극을 사는 이 혼종성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오늘 이 어떤 각각의 글들이 정말 거대한 이론과 또 큰 이론가들을 어떤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또 예를 들어 뭐 서장에서라든지 본문의 중간중간 좀 흩뿌려져 있는 또 여러 이론가들 또는 또 작가들 작품들 이런 예시들도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서 조금 약간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또 이론 또는 키워드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같은 키워드를 약간은 조금 이분법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저자 선생님이 비판하시는 이양 대립적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도 한데요. 또 결국엔 저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자로서 좀 이 책을 잘 이해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에 의해서 나름대로 좀 키워드를 추출해서 또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저도 독자인 동시에 또 연구자이기도 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떤 공명하게 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결국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라는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생활의 장으로서의 아시아는 이제 우발적 차이들이 이제 생성되는 곳이지만 이제 어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옐리트의 담론에서는 이제 정치적 무의식이 굴절된 상상될 상상의 질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감당하기 어렵고 해결 불가능해 보일수록 결핍과 균열을 이제 메우기 위한 이론들이 필요해지고요. 그래서 치열하게 읽고 쓰면서 자신만의 체계를 일궈낸 또 이 책 안에서 많이 또 정리하고 비판하시는 그런 이론들이 또 이 동아시아를 설명하기에 각각 다르게 이름 붙였을지라도 라고 해서 제가 주석에 간단히 좀 제시해 놓았습니다. 또 관점은 좀 동일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제가 책을 읽었을 때 뭐 종합, 그다음에 총체적인 아우름, 뭐 보통, 중립, 그리고 뭐 비교 이런 부분들이 또 일종의 또 숭고한 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제 가까워질 수 없는 또 환상에 해당하고요.
또 매끄러운 만큼 위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세계 국가, 민족, 근대 민중들의 관념들이 이제 종국의 좀 명쾌하고 조화로운 이제 언어로 나타난 점에서 좀 비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 뭐 상식의 감각을 보통으로 보는 또는 뭐 중형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사회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편적 복지사회 이런 예시가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뭐 자기 동일성을 강화하는 비교의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많은 예시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또 서양의 어떤 이항 체계와 달리 동아시아를 이제 삼항 체계로 보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삼분법 마찬가지로 차등론, 평등론, 대등론이라든지 제3의 동향 이런 것에서 결국 어떤 변증법 이론으로 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예시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의 효, 일본의 충, 중국의 의처럼 대등하게 비교하는 중립의 민족론 이런 또 키워드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떤 이 공평무사의 진실에 근접한 서술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이념, 그다음에 에고의 아집이라고 이제 서술을 해주신 것처럼 또 이런 키워드들로 강하게 향할수록 굉장히 뭐 좋은 키워드 같지만 명확한, 명쾌한 해결 가능한 키워드 같지만 결국 자기로에 치우치면 함정에 빠지는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달리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이는 여러 이런 키워드들도 어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현실의 모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또이 이질적인 것들이 정말 그야말로 잡고하고 공존하는 혼종적 현실로서의 동아시아에 가야 한다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생태화라든지 생태와 관련된 키워드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또 제가 읽었을 때 또 느꼈고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차이와 연결을 긍정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유럽을 지방화하기 또 문화적 차이 이런 이론 키워드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것이 이제 개념의 창안 말의 소사학적 조립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뭐 교차 이제 혼종으로 뒤틀려 있는 모호함 속에서 스스로를 파열 또 자기 부정시키는 이런 또 태도가 눈에 또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또 느껴졌습니다. 또 이제 자기를 비워내면서 이제 자신을 좀 뭐 구축하거나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론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비워내며 타자 예민하게 교감하고 또 타자 안으로 자신을 기투하는 읽기 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체의 의지보다 또 자기 파열까지 무릅쓰는 해체의 열정으로 또 가야 하는구나라는 이런 부분 또 이런 어떤 서술이나 어떤 맥락 키워드가 나왔을 때도 열심히 또 밑줄을 치면서 읽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들어온 키워드가 예를 들어 간극이라는 키워드도 눈에 들어왔고요. 서장에서도 이제 한강의 소설과 연결해서 또 분석한 부분 굉장히 저도 열심히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소설 같은 경우 이제 뭐 종합하거나 아우르려고 하지 않고 간극의 이제 막막함을 통해서 어긋남을 견뎌내고 감내함으로써만 가능한 부분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서술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제 루신의 예시도 들어주셨는데요. 이제 타자의 거울에 비친 자기 불편한 모습을 피하지 않고 이제 마주는 버팅김 이런 태도, 실천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제가 또 굉장히 또 열심히 읽으면서 또 밑줄도 열심히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었을 때 결국에 사실은 굉장히 정말 체계적이고 정말 또 이해가 되게 쉽고 사실 매혹적이기도 한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또 생활 또는 실천 또는 행함 이런 수행 이런 부분을 또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이 책 안에 생활을 통한 공부를 강조했던 또 김영민에 대한 글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경의 예시도 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신학과 달리 이제 정말 이제 아시아 여성들이 직접 겪은 생활, 뭐 경험, 순환의 상처를 통해서 또 얘기하는 그런 예시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동아시아를 얘기했을 때 이제 구조적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또 창조적 상상의 질이 또는 능동적인 기쁨이 활달한 장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 이 책을 이제 완독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부터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잘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또 책을 읽었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정말 이제 저자이신 선생님께서 책머리에 취약함을 경험하는 숭고함의 기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뭐 하나하나의 글들 정말 뭐 독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떻게 앞으로 이제 뭐 독자 또는 뭐 연구자로서 어떻게 읽고 쓰기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저도 조금 이제
완성하고 좀 성찰하는 또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체계적이라고 구축된 담론들이 좀 안정감을 주지만 사실 이면에 불안과 이제 공포를 응축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수록된 글들이 사실은 그런 어떤 불안과 공포 또는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이론적으로 이론 체계를 구축하려는 어떤 숭고의 서사를 이제 만들어냈는데요. 또 결국 이제 계속 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불안과 공포란 정동을 극복하는 또 결핍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좀 그야말로 그 자체를 직면하고 뭐 맞대면하고 뭐 사는 것이자 하는 것으로서 또 행하는 태도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론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뭐 경험과 실천을 행하고 느끼는 좀 수행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정말 이런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도 정말 이걸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이 책에서 길어낸 문장들을 통해서 또 취약함의 긍정성 또는 역설을 보면서 저도 앞으로 조금 이렇게 또 공부하고 또 익혀나가겠다라는 어떤 또 배움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약함이 고통스러운 결핍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갱신을 가능하게 하는 생성의 여백이고 또 취약하게 고통을 겪지만 또 그 고통 속에서 놀라운 자기 구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이런 문장들을 저도 좀 새겨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좀 독자로서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 나온 예시이기도 한데요. 또 이제 김예순이 여자 짐승 아시아기 그래서 이제 타자들 하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또 이를 또 취약함 하기로 또 연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제 하기를 타자를 일방적으로 동일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해체하고 근대화의 상처 입은 것들을 반겨 맞이하는 이제 타자 대기를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여러 이론들에서 많이 나타났던 이 변증법적 종합의 의욕이 아니라 또 상호성의 혼종화 과정에서 이루어질 기쁨을 희망하는 또 종장이 나온 또 서술된 문장이기도 한데요. 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새겨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실은 저도 굉장히 또 문화 현상 또 아이돌 또 케이팝 좋아하기 때문에 종장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돌과 팬덤을 이제 상호 환대, 상호 생성, 상호 간섭과 상호 침투를 통해 또 서로 이제 갱신했다라고 했던 이런 분석 이런 부분들도 또 굉장히 제가 또 밑줄 치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를 이제 하기하면서 한 대로 뒤섞이는 혼종의 경험들이 절실하다고 했던 이 서술된 이 책의 또 교육처럼 말처럼 또 인정과 이제 명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량민 망명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또 취약함의 가능성을 제가 또 그래서 찾아보고 저도 그런 어떤 태도라든지 어떤 실천적인 자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또 접속하고 융합 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또 순순히 믿고 따르는 이런 여러 자기 갱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내가 뭐 완전히 사실 이해하지 못해서 저도 이제 강연을 잠시 후에 주의 깊게 열심히 또 집중해서 들을 예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하나의 개념이어도 뭐 취약성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의 개념이 동일한 해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 역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뭐 전유하고 해석하고 가져오냐에 따라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또 뭐 예를 들어 뭐 아우르면 또 이런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 해석으로 또 한정돼 버리면 똑같이 또 동일성을 좀 환원되는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개념을 좀 자신의 삶과 연결한 학일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프리뷰 활동을 하고 이 소감문을 쓰면서 그래도 이제 먼저 또 읽은 독자이기도 하고요. 완독이 쉽지 않았지만 정말 이 안에서 저도 정말 많이 이제 밑줄을 치면서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또 말씀하신 제가 여기서 해주신 또 여러 가지 실천적인 태도를 통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떤 좀 메타적으로 좀 많이 더 성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정말 멋진 좋은 책, 근사한 책, 그리고 정말 좋은 책 또 읽게 또 그리고 소감을 또 발표하게 해주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초과되었는데요. 저희 부족한 소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권혜림 선생님 소감을 빙자해서 아주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시면서 참 읽기가 쉽지 않았다. 말 그대로 굉장히 난삽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또 분량도 방대하고 이래가지고 참 읽기가 말 그대로 쉽지 않았을 건데 이걸 나름대로 열심히 읽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같이 또 토론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한국의 지성사와 자기 형성의 서사라고 이렇게 일단 오늘 이야기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지성사인데 한국의 지성사 전체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어떤 한 일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한국의 지성사를 들여다보는 하나의 관점이 또 자기 형성의 어떤 서사라는 어떤 틀,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 동아시아라는 서사적 매개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이게 동아시아라는 게 이 서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오늘 하기 전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사전 질문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오늘 이 신청하신 분이 한 60여 명이 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들어 한 45명 지금 참가자 돼 있는데 60명이 넘게 신청을 하셨는데 그 신청 소감이랄까 뭐 사전 질문이랄까 이런 게 제가 미리 좀 받아봤는데 그중에 뭐 오학령 선생님 이름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학자신데 이렇게 직접 이 질문을 남기셨더라고요. 이 보니까 연구 대상이 된 학자와 문인의 어떤 대표성 있는 이제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한 이 책을 작정을 하고 쓴 게 아니고 이런 책을 써야지 하고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공부를 한 거죠. 이렇게 여기 제가 다룬 대상이 되는 학자들의 책들을 공부를 한 거죠. 저는 한국 현대문학 전공자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김윤식 선생님이나 조동일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 책을 최원식 선생이나 이거 뭐 기본적으로 열심히 탐독을 하고 열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의식이 생기고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뭔가 생각의 덩어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책이 써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이 뭐랄까 이게 쓴 걸 한 10년 정도 시간 동안 쓰여진 것 같은데 사실 공부를 한 거는 그전부터 제가 학부 시절부터 읽어왔던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쓰여진 거고 아무튼 제가 어떤 그 연구 대상을 뭔가 확정을 해서 이분들이 연구해야지 하고 연역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한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틀이 생기고 흐름이 잡히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되게 체계적이거나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체계라는 말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 함의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정합적이고 막 그런 식의 어떤 서사들 비판적인데 어쨌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 서사인데 두 개의 어떤 서사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는 한국의 지성사라는 거, 이건 이제 내셔널 히스토리죠. 우리 이제 민족사적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이걸 접근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 형성의 서사, 빌둥스 로망이라고 하는 일종의 성장 서사, 교양 서사죠. 요 두 가지, 민족 서사와 개인 서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 포스트 식민 주체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추적하는 게 제 책의 어떤 큰 맥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책을 일종의 이제 에피그람이라고 할까, 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미력의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이 책의 아주 인상적인 한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내 아가야, 이제 혼자서 가라. 이거는 이제 최근에도 우리 안삼환 선생님이십니까? 그 서울대 동문과 그분이 최근에 압록강 흐른다를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으로 펴내셨더라고요. 아주 시기적절한 시기에 다시 나온 것 같은데 그 이미력이란 이의경이라는 분이죠. 미력은 이제 어릴 때 아명이었는데 이제 자기 필명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 책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자, 내 아가야, 이제 혼자서 가라. 이 말은 이 소설은 사실은 실제 자기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제강점기 때 이분이 3.1운동 어릴 때부터 아주 한학을 배우면서 이렇게 뭐랄까 아주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또 뭐 한학 교육도 받고 서양 학문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저런 정체성의 고민도 하다가 3.1운동에 이렇게 또 참가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당국에 이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건 이제 도피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그래서 그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서 독일로 가는 가기 전까지의 어떤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고
바로 이 문제적 구절은 이제 어머니가 그 이제 아들을 떠나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인데 혼자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압록강을 건너서 가게 되는데 이 압록강은 하나의 경계고 문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어떤 민족사적인 또는 아주 가족사적인 아주 어떤 동일성의 어떤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을 이 압록강이라는 경계 혹은 문턱을 건너서 다른 세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일종의 영웅서사의 어떤 그런 변형적 스토리에 따르면 이제 이렇게 고향이나 엄마의 품을 떠나서 이제 가는 거죠. 자기가 이 세계를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굉장히 어떤 이 성장 서사로서 자기 형성의 서사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적 구절이라 생각하고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제 책의 앞에 제사로 썼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받아 쓴 게 아니고 사실은 그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김윤식 선생님께서 여러 책에서 여러 글에서 반복해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는 자기 서사의 한 중요한 이 고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요 구절을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이제 브리노르 라투르의 앙스토라시옹이라는 이 창조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이 창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기를 형성하는 것은 자기를 창설하는 과정인데 이걸 존재 성립의 과정, 다시 말해서 그 과정과 궤적, 어떤 존재 혹은 주체성이 만들어질 때 그 과정이나 궤적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창설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 창설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포스트 식민 주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형성하고 또 만들어 갔는가 그 궤적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압두르의 이 창설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에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한국의 포스트 식민 남성 엘리트들입니다. 뭐 일부러 여성을 배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다루는 어떤 맥락 안에서 여성이 주로 이렇게 뭐라고 여성학자나 이런 거대한 서사 담론을 만든 이런 여성학자들이 잘 눈에 안 띄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포스트 식민 남성 엘리트들이고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제가 취약함의 주체들, 숭고함의 서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 포스트 식민 이제 남성 엘리트들을 취약함의 주체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만든 학술적 담론을 숭고함의 서사로 본 거죠. 취약한 주체들이 자기의 취약함을 이제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는 보충하고 뭐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서사가 필요한 거죠. 그 구멍,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서사들을 만들었다. 그게 이제 학문적 담론이죠. 그걸 이제 숭고함의 서사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이렇게 주체와 서사라는 것은 서로 상호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체는 서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주체를 정당화하죠. 이게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는 네, 서사도 서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고 구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취약함의 주체는 이제 포스트 식민 주체인데 이 취약함의 이 취약함의 핵심이 뭐냐? 제가 다루고 있는 이 분들은 다 이제 식민지 트라우마를 겪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식민지 트라우마. 그러니까 식민지 체험에 폭력성이 남긴 트라우마. 그러면 이 식민지가 도대체 뭐길래 트라우마를 남기느냐? 식민주의는 이런 거죠. 힘의 격차와 문명의 위계, 뭐 문명, 야만, 뭐 미개, 뭐 그죠?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뭐 정치적 뭐 또 뭐 군사적 뭐 여러 힘, 경제적 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위계를 근간으로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관계를 비대칭적으로 그죠? 위계적으로 이렇게 차별적으로 만들죠. 비대칭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차별하고 착취하는 체계다. 그래서 이제 차별을 당하고 착취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상처를 받고 하는 거죠, 이게. 그 비대칭성의 폭력은 이제 강력한 존재론적 상흔을 남기죠. 물리적으로도 물론
폭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도 폭력을 당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뭐 존재론적으로 이제 상흔을 남기고 또 그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죠.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어떤 그 신식민주의 이런 말도 있지만은 지금까지도 이 어찌 보면 식민주의적 트라우마를 우리들도 같이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아주 강력한 거죠, 이거. 그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지성사 속에서 포스트 식민 주체들은 이 식민지기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민족주의에 기반한 탈식민적 흐름 속에서 교육을 받고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 뭐 제 책에 다루는 대상이 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병환 같은 사람도 다루고 있죠. 그 완전 그죠? 저보다 나이가 어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이게. 근데 대부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핵심은 이제 이 우리가 흔히 그 뭐랄까 전후 세대라고 해야 되나? 전후 세대가 아니고 옛날에 그 한글 세대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던 그런 세대들이죠. 4.19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마 그런 명명으로 이렇게 불려왔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고 분단 체제 아래의 반민주적 독재와 개발 근대화의 파고를 이렇게 아주 통과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들 세대는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집합적 관념이 그들의 개인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받았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포스트 식민 주체는 어떻게 자기를 형성해 갔는가? 자, 그걸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자기 형성이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김우창 선생님의 그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인데 이렇게 교양 뭐 이런 거, 성장 이런 걸 이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김우창 선생님도 사실은 이 같은 맥락의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책에서는 다루진 않았습니다. 이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근래에 이렇게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다고 그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하반기에 개봉한다 이런 소식도 들었는데 영화제 같은 데서 지금 이렇게 상영을 했고요. 이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라는 이 문구는 어디서 온 거냐면 이게 워즈워스라는 시인 있잖아요. 그 시인이 이제 이렇게 기이한 생각의 바다를 홀로 항해하는 마음의 대리석 지표라는 그 구절이 있답니다. 이거를 어디에 있는 말이냐면 캠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에 정원에 이제 뉴턴의 어떤 석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비문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 말인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인용한 거죠. 이 기이한 생각의 바다. 음.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거는 이 김유식 선생님도 이 워즈워스의 시 무지개를 아주 자주 인용합니다. 여러 책에서. 특히 이제 그 최재서라는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일제강점기 이런 용어도 막 쉽게 이렇게 쓰면 되는 말이 아니고 그죠? 어쨌든 그 식민지 시기에 어쨌든 그 최재서라는 아주 문제적 비평가가 있죠. 이분이 번역한 무지개라는 시를 자주 인용하는데 이 무지개 하면 유명한 구절이 흔히는 어른이 아버지라는 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를 아주 자주 인용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왜 이 시를 자주 인용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어른이라는 건 유년이잖아요. 그 유년 과정이라는 게 청년의 자기를 형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은 유년의 과정이 청년의 자기를 형성한다. 자기 형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김우창 선생님이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이나 김윤식 선생님이 또 워즈워스의 이 시구절을 인용한 거나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형성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면 알 수 없는 존재의 바다에서의 항해입니다. 항해. 음. 김우창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알 수 없는 존재의 바다 항해다. 이게 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태일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전두환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는 학살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굉장히 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다 다르게 이렇게 존재하느냐? 그건 이제 이
이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기이하죠. 알 수 없는 그 존재 바다에서 어떤 항해를 펼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무언가가 되는 거죠. 독재자, 학살자가 되기도 하고 숭고한 어떤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항해는 곧 창조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가 하는 그 궤적과 과정,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이 항해에서 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게 길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침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사하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고난을 겪어내면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기도 하고, 이 항해라는 비유는 아주 적절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기이한 존재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중이죠. 그 항해의 궤적에 따라서 그 항해의 경험을 어떻게 자기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형성의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전두환이 되기도 하고 전태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지의 바다는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거죠. 수많은 가능성, 위험하면서 동시에 가능성이죠. 그것을 뚫고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형성은 이 자아의 취약성을 견디고 보충하면서 주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저 창설의 아주 힘겹고 고단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위대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저 위에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대단한 이 학문들을 하신 분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우러러 보는 작업도 안 하고 뭐 신성화하거나 신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함부로 비판하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기 형성의 과정, 이 문제적 개인들이죠. 그야말로 그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에 그 나오는 용어를 따진다면 문제적인 개인들이죠. 이 문제적 개인들이 이 자기 형성의 과정 나갔던 이 과정, 기이한 이 바다를 갖다 향해 나갔던 과정은 그들 오롯이 그들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민족적인 것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볼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취약함의 극 사람들은 그 취약함, 뭐 취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취약함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는 거죠. 취약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게 취약함이죠. 취약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또 취약함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취약함이 없는 사람은 없죠. 음. 그 취약함을 사람은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를 형성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게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그러니까 어, 생물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은 불완전하죠. 태어날 때 다른 동물들은 저도 송아지나 이런 거 태어나가지고 막 바로 걸어 다니는 걸 봤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렇습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는 말도 아마 그럴 거고요. 근데 우리 인간 태어나에는 이건 뭐 누가 옆에서 케어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뭐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른 동물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불완전하게 태어나죠. 정신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불완전이 무슨 뭐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이 이제 만들어지고 성장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이기 때문에 완성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장이죠. 그래서 이 완성이라는 의미는 이 근원적인 불완전함과 그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불완전함이 있을 것이고 또 사후적인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뭐 아까 말했던 식민 역사적인 어떤 한국 전쟁도 있었고 무슨 식민지 경험도 있었고 이런 아주 거대한 역사도 있지만 또 미시적인 역사, 뭐 가족 안에서의 문제들, 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삶의 역정 속에서 겪게 되는 이 사후적인 원인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취약함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 항해에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영화 같은 걸 인용을 많이 했는데 특히 미의 지름길, 라이카트라는 그 영화 감독의 미의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디에 물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길에 이게 정말 언젠가 도착하겠지 하고 가는데
정말 이게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점점 의심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막 신에게 의지해가지고 막 기도도 드리고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종교로도 안 되고 막 이렇게 견디기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길이 안 보이고 이 항해가 점점 어려워질 때 이 옆에 있는 약자나 타자들에 대한 공격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걸 그 영화가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 영화 말고도 또 구스반 산트 감독의 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남자, 젤이라는 두 남자가 그냥 영화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황무지 같은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것만 보여줘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중에 이게 의심이 막 생기죠. 맨 처음에는 막 의지를 갖고 걷는데 이제 이 끝이 안 보이니까 의심이라는 게 생겨요. 생각이라는 게 자꾸 생겨요.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이 빠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은 중간에 저기 쓰러지고 그냥 말아요. 한 사람은 그 생각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 때마다 가는 건데 아무튼 그 과정 이런 게 다 어떤 미지의 그 바다를 항해하는 과정하고 같은 거고 우리가 어떤 그 불완전하고 취약한 어떤 그걸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 자기 형성의 과정하고 그런데 견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기 형성 과정의 불확실성과 그것의 안정화라고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형성하는 거,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거, 그 자기 형성이라는 거는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보면 되는 거 있잖아요. 자아와 세계와의 어떤 만남, 갈등,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호성, 그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세계와의 관계라는 게 뭐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이고 뭐 이런 생존의 차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세계와 존재 전체에 대한 접근을 해 나가는 거죠.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알아가고 고민하고 뭐 이렇게 의문이 드는 거를 해결해 나가고 또 그 어떤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신비로운 경이감을 갖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아가는 거죠. 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뭐 확대 나아가진 않습니다. 이 세계와 존재 전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호락호락하지가 않고 되게 힘겹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중간에 좌초하거나 심지어 뭐 침몰하거나 뭐 이렇게 또 심지어 뭐 자포자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또 이제 드물고 드물기 때문에 고귀하죠. 고귀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널리 칭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기이한 그 바다를 향해 나가는 과정, 자기 형성의 그 창설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발성과 예외성들이 이 칼을 있습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나의 육체적인 내 몸에 어떤 병이 뭐 걸릴 수도 모르고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안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내가 잘 배우고 있던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게 자기 이 아주 미시적인 자기 육체에서부터 이 우주 전체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많은 변화의 가능성들이 우리한테는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숱한 경험들 속에서 그 불확실성을 조율하고 제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냥 불확실성을 그래 우리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해버리면 무책임한 거죠. 인간은 그런 불확실성을 나름대로 조율하고 제어하면서 그래도 어떤 무게 중심을 갖고 균형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질서라는 걸 만들고 체계와 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또는 법률을 만들고 규범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죠. 그 예외라는 걸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 법률성을 조율하고 제어하는 것이 바로 이성이고, 그래서 우리 그 김우창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성이라는 거에 아주 큰 방점을 찍고, 그 보편 규범,
이 안정화의 장치를 저는 이제 서사라고 보는 거죠. 저는. 서사가 바로 그 우리의 이 불확실한 삶을 왜냐하면 이야기로 만들면 그럴듯해지잖아요. 설명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로 서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럴듯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막 뭐 이 시사회 속에서 많이 언급되는 뭐 ABC론이 어떻다. 세상에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치판이 뭐 복잡하면 복잡하고 안 복잡하면 안 복잡한데 그거를 뭐 A, B, C다. A는 뭐다, B는 뭐다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해서 도식화해서 딱 이렇게 만들면 이게 옳고 그르고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 그걸 떠나가지고 뭔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그 설명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설명을 아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 거죠. 어쨌든 서사라는 것은 무질서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미지의 것을 설명 가능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것. 그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성이 작동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리 보면 이렇게 영어에서도 그렇고 이 독일어도 그렇고 텔레 뭐 이렇게 그다음에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 뭐 바꾸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영수 선생님이 쓴 서사 철학에 보면 인용했는데 이런 이해라는 것, 서사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면 유럽에서 이 계산하고 관계해요. 계산하다. 계산. 수학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 행위라는 거죠. 아주 이성적인 거. 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사를 만든다, 이야기로 만든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그걸 갖다가 합리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한국의 지성사와 자기 형성을 보면 이 자기성은 이제 개체성을 확립하는 거죠. 자기 존재를 확립시키는 과정인데 그 자기 인식을 자기 서사 혹은 정체성 이거는 이제 발견되어야 하고 형성돼야 하는 과제죠.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에, 기이한 그 바다를 항해하면서 기이한 생각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우리한테 과제 상황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의식적 선택을 통해서 삶의 전체를 스스로 형성하는 존재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율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 존재 조건이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에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선택해가면서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율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율성의 정도가 다른 거죠. 저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율성의 정도가 우리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자율성의 정도가 낮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환경과 어떤 제도 속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뭐 그게 국가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어떤 제약일 수도 있고 가족의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개인 육체적인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제가 어떤 뭐 장애를 갖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좀 이런 선택의 이 자율성이 좀 제약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사람에 따라서 이 자기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선택의 어떤 이 자율성이 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개별적으로. 근데 한국 지성사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한국의 근현대사라는 것은 이 자율성을 많이 훼손시킨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이렇게 비할 때 그러니까 훼손된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았고 한국 전쟁을 겪었고 개발 독재화의 과정을 겪었고 이런 게 물론 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도 있고 뭐 우리 이른바 우리가 옛날에 제3세계라 불렀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여러 나라의 공통점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훼손된 자율성 이 선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압력, 식민주의 트라우마 속에서 스스로 자기 형성을 이루어내야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율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나름의 어떤 그 제한된 자율성 속에서 자기 서사를 만들어 나가야 됐던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말하는 포스트 식민 주체들이죠. 우리 한국에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서사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성적 장치입니다. 이게 이성적 장치인데 어 그러니까 장치라는 말은 자기 형성의 장치라는 말이죠. 자기를 형성하는 이성은 세계를 원리적이고 법칙적이고 규범적으로 이해하고 구성하는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또
이렇게 예외적이고 또는 이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그죠? 설명 가능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그게 이제 이성입니다. 그죠? 구성적 힘이죠. 그 힘은 곧 인간 존재의 구성적 힘. 그런 의미에서 이 이성이라는 것은 이 주체성의 역량입니다. 자기 존재를 구성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제 주체성의 역량이죠, 이게. 그 역량을 가지고 이제 서사를 만드는 거죠. 그 이성으로 세계를 합리적인 것으로 재구성하는 행위가 바로 서사 만들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이제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든지 호미 바바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개인 말고 민족이라는 이 집단 주체성이 어떻게 이 서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호미 바바가 책임 편집한 책 중에 국민과 서사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번역되어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다루는 거죠.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서사가 정치적으로 뒷받침하는가 뭐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개인 청의로 갖고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자아, 그러니까 식민지 트라우마로 어떤 선택의 자율성을 훼손당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 서사를 통해서 세계를 재구성해야 되죠. 상처도 치유해야 되고. 그래서 그 재구성해서 그 속에서 정의된 주체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이제 엘리트 지식인들은, 특히 남성 엘리트 지식인들은 이 뭐 특유의 그 가부장주의하고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우리 그 국제시장 보면 막 그 주인공이 이제 그 배 타고 이렇게 월남하면서 아버지가 이제부터 네가 아버지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 그 장자에게 굉장한 어떤 책임에 그 부여하잖아요. 책임이라는 어떤 그 행위자의 역할을 부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남성 엘리트들, 포스트 식민 주체들은 이 가부장주의하고 이 어떤 민족주의하고 이런 것들 이데올로기의 어떤 그런 어, 침투 속에서, 그죠? 그런 제약 속에서 자기들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민족을 좀 바로잡고 좀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아주 부끄럽고, 그러니까 저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그 이어링 선생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피하고 그 다른 나라 비 이렇게 모밀심을 느끼고 벗어나서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음. 그런 아주 거대한 또 민족적 과제, 자기 형성의 어떤 문제로 가져왔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의 포스트 식민 주체의 특징입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중국의 인류학자 중에 샹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샹바오. 우리 제 책에서도 여러 인용했는데 그분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막 민족을 그죠? 뭐 짊어지고 가야 되고 이런 문제를 막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꾸 미시적인 거. 최근에 뭐 낯선 사람들과 함께 북은 만들기. 북은. 그러니까 우리 북은 내가 이렇게 손닿을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거시적인 민족, 인류 이런 거 말고 자기 삶의 구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남성 엘리트 지식인들은 자기 삶이 돌볼 여유 없는 거예요. 돌본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어떤 비판을 받는다라는 도덕적 어떤 그런, 그죠? 도받았던 세대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그걸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선택의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사라는 거 제가 지금 말하는 담론, 뭐 학설, 이론 이런 게 다 서사잖아요. 그 서사 만들기에 두 가지 기제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브리노 락두로라든지 또 저 피에르 부르디에, 그죠? 토마스 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알고 보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객관적 과학이라고 하는 그 과학 있잖아요. 자연과학. 사실은 실험실에서 이런저런 우발적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실험실의 조건과 또는 뭐 그 나라의 과학 그 지원 제도나 또 과학자 양성 시스템이나 뭐 이런 또 그 과학자의 그 행위자의 어떤 그 개인적 인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외적 또는 어떤 환경적 조건들이 결합해 가지고
과학 담론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아주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이야기라는 거 쉽게 말하면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때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기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개념이고 시간이 또 빨리 가고 있는데 개념하고 구성입니다. 개념은 우리가 들레즈가 이제 들레즈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학문이라는 게 뭐냐? 개념을 발명해내는 게 그게 학문이고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기존 체계에 순응하는 소통이라는 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에서 쓰는 논문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아카데미즘 안에서 그 소통이죠. 그 어떤 규약, 논문의 규약과 질서에 맞춰 가지고 별로 재미도 없는 걸 갖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소통이고, 근데 들레는 비판합니다. 이런 소통 말고 학문이라는 것은 그런 기존 체제의 어떤 규약이나 이런 걸 순응하는 소통 말고 특성을 생산하는 도주, 그죠? 필수로서의 어떤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것은 개념의 창안을 통해서 자기의 특이성을 표현하는 거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예술 창작에 버금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조종환 선생님도 들레스에 대한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을 개념 무기들이라 썼죠. 개념 무기들. 그죠? 그런 거죠. 개념을 무기로 창안하는 거죠. 아주 지금 여기 들레즈가 말하는 어떤 개념에 입각해서 한 이야기죠. 그 이런 개념을 만드는 거는 큰에서는 그게 자료 해석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료의 가치가 중요하죠. 이 개념을 그 자료를 뭐라고 명명할 것인가 또는 그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이 새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새로워야 되잖아요. 기존의 해석을 동업 반복하는 거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 해석이 새로워야 돼. 그 해석을 뭐라고 명명하느냐 그 개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의 방법은 뭐 이론, 원리 그거 새롭게 창안하는 게 그게 학문이잖아요. 그 방법을 뭐라고 이름 지을 거냐. 그러니까 이 자료나 해석과 방법을 명명하는 게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수학적인 논리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배치하는 거죠.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거죠. 내러티브를 만드는 과정. 그게 이제 구성입니다. 이야기 짜기, 이성적 계산을 통해서 그럴듯함. 그러니까 한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그럴듯 만드는 거죠. 그럴듯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토론이라는 거 그게 과연 그럴듯 안 하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게 바로 이제 그게 학문적 토론이죠. 이 그럴듯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개연성과 핍진성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진실에 가깝느냐, 얼마나 이게 인과론적으로 합리적이냐 이런 것들을 짜내는 거죠. 이렇게 개념들을 잘 배치해가지고 수학적인 공학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변용해내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학자들이 하는 그 담론 생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식민 주체들은 이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 역사 속에서 자유성을 아까 훼손당한 주체들이라 그랬고 그 후손이 자아를 갖다가 이제 민족이라는 자꾸 집착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부건이나 자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자꾸 민족, 국가 뭐 이런 큰 문제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도덕적 강박을 갖게 하는 거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그것이 이들 세대의 주체의 가장 뚜렷한 정상이고 그래서 이 자기 형성의 이 내셔널 히스토리와 내셔널리즘의 개입이 굉장히 과잉돼 있는 세대들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게 이제 내셔널 콤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외세로부터 구륙당했던 왜소하고 힘없는 자기 민족을 이긴 서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려야 된다. 이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조국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6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빨리 우리나라가 근대화돼야 돼. 그러면 서양 거를 받아들여야 돼. 유럽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불문과 들어간 거예요. 불문과. 음. 지금은 뭐 대학에 웬만한 불문과, 영문과, 동문과 이런 게 막 없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영문과, 불문과, 동문과는 그 종합대학에, 인문대학에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제 영어
주로 도구는 유럽 문화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조동희 선생이 바로 이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문과를 나와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려고 했던 계기, 그 기이한 생각의 바다에서 뭔가 어떤 이 소용돌이를 겪으면서 변화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국문과로 전과를 하고 다시 학부를 다니고 대학원 나와서 이제 국문학으로 전공한 거죠. 그러면서 비교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비교, 서양과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위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거대한 서사의 내러티브를 구상하게 됩니다. 그 전개해 나갔던 게 바로 조동일 선생의 어떤 학문적 궤적이에요. 그래서 한국 문학사를 쓰고 우리 민족의 문제, 그 다음에 동아시아 문학사를 써가지고 중간 단계의 거점을 만들고 그래서 세계 문학사를 다시 쓰잖아요. 세계 문학사의 전개란 책을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이런 세계적인 것을 열망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 이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선진국, 막 이기소 막. 그래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돼. 힘에 대한 열망이잖아요. 황우석 막 우리도 이런 과학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 막 노벨상 받아야 돼. 막 BTS가 뭐 전 세계를 뭐 호령해 막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이런 발상들이죠 사실은. 아까 말했던 훼손당한 자들의 발상이죠 사실은. 이 문제를 다룬 게 종장의 K라는 유니버스라는 종장에서 바로 이 문제를 제 나름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김항 선생님이 쓴 아시아라는 언어와 비판의 탈취, 그 선진국 서사와 식민주의판 참조하시면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 훼손당한 자, 취약한 주체에게 동아시아라는 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민족적인 것에 대한 열등감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포스트 식민 주체들은. 민족적인 것에 대한 열등감과 또는 세계적인 것에 대한 열망, 그 열등감과 열망 사이에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바로 이 그 사이를 매개하는 변정법적인 지향과 도약의 개념적인 장치가 바로 동아시아라는 거예요. 이걸 좀 도식화해서 말하면 민족이 내셔널이잖아요. 세계라는 게 글로벌이잖아요. 이 내셔널과 글로벌, 내셔널의 이 어떤 열등감, 이걸 극복하고 글로벌이라는 이 세계 무대에서의 어떤 인정, 그 인정을 열망하는 마음, 그거를 이어주는 매개의 고리가 이제 동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이 동아시아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민족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라는 걸 꼭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념적, 이게 서사를 만드는 중요한 고리이고 매개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부제목도 이렇게 달았던 것이고, 그럼 이게 왜 숭고함의 서사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숭고하다면 동아시아는 민족 콤플렉스와 서구적 근대라는 거대한 역사적 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금방 서사적 장치이고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그릇가 중요하죠. 그게 극복은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극복이 됐다면. 근데 극복이 안 됐죠, 이건 당연히. 예, 그러나 동아시아라는 개념의 매개를 통해 생산해낸 그 서사라는 거는 취약한 주체들의 훼손된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취약함의 근원적 결핍을 채울 수도 없어요. 예. 그 근본적인 불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 바로 숭고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슬라보의 지재기,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이상학적인 구멍과 결여, 존재의 근본적인 부정성, 이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봉합해 놓은 어떤 무의식적인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그걸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혜린 선생님께서 이제 이 목차를 구성할 때 아주 목차의 각 장, 부의 제목도 굉장히 무슨 해체와 총체 막 뭐 이렇게 뭐 근원과 뭐 이렇게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형식적 문제, 형이상식적인 문제를 이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름 제목들을 다룬 겁니다. 제가 좀 거창하고 관념적이긴 한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 갖고 그런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비대칭성과 극복과 막대한 나름새 이 사람들은 한국의 포스트 식민 주체들은 온몸으로 식민지 트라우마, 식민주의 근대성을 알으면서 그와 같은 역사적 난제들 앞에서 그것을 책임지거나
극복해야 된다는 도적 어떤 이걸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비 쪽에서 하는 말들 근대 뭐야 성취와 극복의 뭐 이중 뭐 과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까 일단 우리나라를 근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서구적 근대성의 많은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서구적 근대성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인 거예요. 비대칭적. 여기서 제 책에서 중요한 또 고리가 개념적인 게 이 대칭성 인류, 이 브리누르 아뚜르라든지 바따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립한 개념이잖아요. 이걸 나카자와 시니치가 아주 이제 정리를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나카자와 시니치가 대칭성 인류학을 다룬 책이 두 권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걸 보시면은 그러니까 비칭적이라는 것은 간단한 말하는 거죠. 비칭성이라는 것은 불과 탈을 말하는 남자와 여자 뭐 이렇게 어? 있는 자와 없는 자 단절 분리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수성 순수성을 강조하죠. 분리와 단절을 강조하고 두 번째 순수하다는 것은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합종적이거나 이런 걸 거부하는 거. 이거는 아주 혼합된 거, 오픈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순수한 걸 제안하죠. 위상적인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 근대성의 두 가지다. 대칭성이 비대칭적인 거라고. 대칭성이라는 것은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절된 걸 입고 연결시키는 것이고 이 근대성은 연결성에 대한 사유가 많잖아요. 연결. 그다음에 뭡니까 이게 이 순수성에 대한 거, 그 혼종, 작종, 비석금 이런 게 이제 대칭성인데 요 이제 막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거 두 카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 카트 빨리 하겠습니다. 그 이현의 이제 이현 수평령은 이제 기호선을 가지고 그런 걸 했어요. 김윤식은 그냥 막 이렇게 무조건 그냥 읽겠다 이런 거 통합했다는 거죠. 그 대학에. 예, 그 다음에 김용우는 이제 원인이라는 것도 아주 이 근원적이고 다 아울 수 있는 거죠. 중립. 조동일의 생극, 대등생극론 이런 게 아우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최원식의 핵심 통합이라는 거죠. 경륜 양쪽 다 보겠다라는 거고 정제스의 해체신화, 배경수의 사회인문학, 김종철의 공생공락, 김지하의 화엄역학, 흥건을 김용옥의 번역이야말로 근대적인 것과 정근대적인 것을 연결시키고 저 서양과 동양을 연결시키고 뭐 이런 게 번역이잖아요. 연결, 이음. 뭐 정수일의 문명 교류와 범지구적 보편 문명. 제가 백낙청생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분의 변혁적 중도 다 아우르는 거죠. 중도. 훈제봉의 전통과 현대 융합, 김영민의 불이, 동무, 뭐 김우창의 구체적 이것도 다루진 않았지만 김우창 선생님이 구체적 보편성, 심미적 이성, 아주 예외적인 것과 규범적인 것 서로 상극을 하나로 이렇게 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했다는 거고. 그래서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남성이고 남자 근각 속에서 이 서사를 만들어 왔어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아무 서사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민족이라는 혈족 배타성과 그 배타적 통일성과 풍요성을 그 안에 내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부장적 근대화와 식민주의는 탈근대화와 탈식민대의 과제를 우리한테 부여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물론 이걸 일정도 북한과 탈식민을 함께 극복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제로 남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여성적인 것과 생태적인 것, 그건 이제 아까 비대칭성의 대응을 이루는 그 대칭성의 사상인데 제 책에서 이제 양령이부터 해서 라이카트, 뭐 김혜순, 현경, 신학이죠. 김혜순은 그 아시아 여자 짐승학이고 또 조한혜정, 뭐 스피박, 버틀러, 반다나 시바하고 마리아 미제 에코페미니즘, 또 안병무의 선천대 이거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다음에 김지하의 수황사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나름대로 이런 가부장적이고 하는 걸 넣으려고 하는 서사적 어떤 그 맥락들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전에서 한 게 킬이라는 유니버스인데 제가 뭐랄까 이 킬은 이제 우리 뭐 아니고 유니버스는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민 주체들은 이 바로 이 K, 민족이라는 K라는 걸 두고 이 자기한 편을 던 사람들이에요. 이 K라는 걸 어떻게 비약시키기 위해서 뭐 대단한 걸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자기 생을 그었던 분들이고,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민족주의적 어떤 욕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유니버스죠, 이거는. K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기호가 아니라 혼종과 난장이라는 어떤 기쁨의 기호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그 이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데 보이는데, 플루리버스라는 책이 있어요. 플루리버스라는 그 디자인에 대한 책인데, 유니버스의 대응을 이루는 말이 플루리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스는 중심의 하나의 우주를 말하는 유니버스. 플루리버스는 그 인간뿐만이 아니라 to중의 우주와 세계를 포함하는 그 이제 플루리버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 제가 알았다면 그 좀 더 이렇게 더 늦게 또 세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유니버스라는 말을 썼지만은 플루리버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속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기이한 생각의 바다를 항해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창설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갱신하고 변형시키면서 더 나은 주체들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의 본보기를 케이팝 여성들의 그 어떤 수행성, 문화인력적으로 볼 때, 그 팬덤 수행성을, 그게 아주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탑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의 많은 영감을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와 사회 간 기쁨의 상호작용을, 그 관계를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기까지 제가 한 6분 정도 시간을 넘어섰는데, 한 5분 정도, 10분을 쉬기로 했지만, 한 뭐 이렇게 10분을 길게 쉬면 또 시간이 또 금방 늘어나니까 5분 정도 쉬었다가, 어, 3시, 그러니까 10한 6분에, 16분에 제가 그 3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의응답, 자유토론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시 16분 내지 17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